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자유와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한번 향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민족 구성을 살펴본 뒤에 이 국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와 국가의 이 연원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전반적인 역사를 슬쩍 엿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것은 라벤더라고 합니다. 이 라벤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만들어지죠. 화장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향수에도 라벤더 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음식에 향을 내는 향신료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포도밭의 모습입니다. 먼저요, 이 지리와 기후가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요. 이 국가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기와 국가,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의 역사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프랑스 지도입니다. 이쪽에 파리가 있고요. 일드 프랑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일드 프랑스는 프랑스, 이 중세시대에 프랑스 국왕이 다스리던 직영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나머지 지역은요, 사실상 노르망디 영주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일드 프랑스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이쪽은 알프스고요. 이쪽은 피레네 산맥 쪽이고 이쪽은 알자스 로렌이라고 해서 사실상 독일 영토인 적도 있고 프랑스의 영토인 적도 있는 지역입니다. 이 프랑스의 공식 명칭은요, 이 프랑스 공화국입니다. 수도는 파리고요. 프랑스 본토는 이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해역과 북해에 이르고요. 동서로는 라인강에서 대서양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각선이 1000km인 육각형 모양으로 인해 이 프랑스인들은 종종 이곳을 헥사곤, 다시 말하면 이 육각형이라 부르는 것이죠. 마치 육각형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헥사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위치는요, 북위 41도에서 55도에 이르고 있고, 사실상 우리보다 고위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유럽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이 기아나를 비롯해서 이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령 기아나 같은 경우엔 이쪽이 적도 주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게 되면 이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해외 레지옹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고흥에 있는 우주 발사 기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랑스령 기아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은요, 이 본토가 이 55만 1695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요. 이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를 합치면 이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습니다. 해외 송령까지 합쳐 67만 2051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3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프랑스는요, 문화의 용광로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 지역입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이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이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요.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이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주요 도시로는요, 이 파리, 마르세유, 그리고 리옹, 툴루즈, 니스, 낭뜨, 몽펠리에 등 이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한 인구 한 50에서 100만 명 정도의 아주 많은 도시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파리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5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리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를 다 합치면 이제 그때 한 100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남동부 지역은 높고요.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동부 지역에는요, 30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이 있고요. 이 산맥들은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이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죠. 민족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해상도가 안 좋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고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갈리아족이 있고요. 이 사람들을 보통 켈트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온 라틴족, 나중에 게르만족에 이동되어 온 게르만족이 섞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이 바이킹 지파인 노르만족도 이 노르망디에 정착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프랑스인이 되었죠. 이 노르만족과 노르망디, 이것은 어원적으로 같은 것이고요. 사실상 노르만인들이 만든 이 식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르만족은요,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로 넘어가서 잉글랜드를 또 정벌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배웠던 노르만 왕국 시대가 바로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이 진출한 이 바이킹족이 건설한
이 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영역으로 프랑스로 들어왔고요. 19세기부터는 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갈리아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리아족이라는 게 지역명이죠. 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로마가 서서히 번성해 가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하게 됐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서북 쪽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 타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바로 갈리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갈리아는 이민족, 야만인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갈리아를 정복한 뒤에 동쪽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요, 거기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게르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르만도 사실상 야만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걸로 짐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온조왕 기사나 이 박혁거세 이 기사를 보시면 거기에 갑자기 말갈족이 침입해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말갈족은 도대체 어떤 족속들일까요? 저 만주에 있는 말갈족들이 고구려도 있고 낙랑도 있고 뭐 여러 대방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을 죄다 정벌한 뒤에 이 서울과 경주까지 진출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요 근래의 연구 성과들을 보니까요, 사실상 그들은 이 만주에 있는 말갈족이 아니고 이 온주와 박격거세의 이 신라와 백제를 거부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이 연구 성과들도 있더군요.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주왕 그리고 박격거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사실상 이 말갈족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만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얘기가 좀 옆으로 많이 샜네요. 다음으로 자연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몽쉘미셸의 모습입니다. 이 섬이고요. 섬에 수도원 건물이 있고요. 이 지역은 사실상 이 섬입니다. 이 섬이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도 이 지역만큼은 이 적국이 전혀 이 침범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연적 환경이 사실상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던 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프랑스는 이 치즈와 이 바게트에
나라이기도 하죠. 이 다양한 치즈가 있고요. 이것은 장봉이라고 해서 이 돼지나 소를 가공한 음식인데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와인과 이 포도밭입니다. 예, 뭐 같은 포도밭인데요. 뭐 포도주 이 상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 각 가브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이 작업장이 뭐 수천 개에 이를 정도로 이 다양한 브랜드의 이 와인이 만들어지죠. 예, 알프스입니다. 예,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코트 다지르라고 해서 사실상 대표적인 휴양지죠. 이 지리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쪽의 이 피레네 산맥의 고지대에서부터 차츰 낮아져 완만한 구름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중부를 지나 북서부 저지대 순으로 높이가 낮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한반도를 동고 서저형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랑스도 거의 유사한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는요, 이 서한 해안성 기후고요. 이 연중 비가 많이 오고 대체로 온도가 낮은 편입니다. 예, 비가 많이 오죠. 뭐 사실상 특히 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지역, 이 프랑스 서부 지역, 해양성 기후인 이 서부 지역 그리고 영국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들은 이 겨울 동안, 가을과 겨울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폭우가 내린다든지 그러는 건 아니고요. 뭐 계속 그냥 뭐 요 근래에 비 오는 것처럼 이 계속 비가 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솔오솔 춥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한겨울처럼 그렇게 이 맹추위는 없습니다. 보통 영상에서 영하 1, 2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요. 한번 쾅 하고 떨어질 때 영하 10도까지는 떨어지는데 그게 1년에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이제 다시 평년 기온, 다시 말하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후로 되죠.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뭐 한파가 몰아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대륙성 기후 지역도 있습니다. 이 중부와 동부는요, 겨울에 한파가 몰아치고요, 이 여름에는 폭염이 불을 사실상 맹더위가 펼쳐지죠. 그런데요, 이 덥다 하지만 사실상 이 여름에는요, 이 유럽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이 시원한 느낌이 들죠. 습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중해와 닿아 있는 남부는요, 이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 여름철은 뜨겁고 건조하고요,
이 겨울철엔 습하고 온화합니다. 이 동부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부의 이 피레네 산맥은요, 이 대표적인 산악기후입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눈이 내리고 강설량 또한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되죠. 예, 국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프랑스 국기입니다. 이 파리시의 깃발은 파랑과 빨강의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사실상 파란색과 흰색과 빨강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삼색이고요. 그래서 흔히들 삼색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원을 찾아보면요, 이 파리시의 깃발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파리시 깃발은 파랑과 빨강의 두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요, 이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이 바스티유 감옥 이 습격 사건 당시에 이 파리 시민들이 이 파리의 시기를 두르고 습격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성공하고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파랑과 빨강은 혁명을 대표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라파예트가 라파예트는 이 미국 독립혁명에서 이 미국과 동맹을 이룬 프랑스군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라파예트가 혁명 프랑스의 새 국기로 이 혁명을 대표하는 색인 파랑과 빨강을 사용하고 가운데에 하양을 집어넣은 파랑, 하양, 빨강의 삼색기를 제안한 것이 삼색기의 시초입니다. 가운데의 흰색은요,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색, 즉 백색기였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라파예트는 이 사실상 왕당파 중에서도 이 혁명파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봉 왕조를 쓰러뜨리고 이 공화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불쾌감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을 상징하는 파랑과 빨강의 이 힘의 균형점으로서 하양, 다시 말하면 이펀 군주국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삼색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베르사유 행진의 모습인데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이 베르사유 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빵을 달라고 요구한 시위가 바로 이 베르사유 행진입니다. 이 왕은 이 파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베르사유 궁에 있었고요. 이 백성들은 굶주림에 떨고 있었고, 이 굶주림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이 이 앞장을 서서 이 혁명군들이 한 4만에서 5만 정도 이제 후미를 따라가는 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앞장을 이제 여성들이 쓰고 이제 군인들이 오히려 뒤편에 있는 양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이 빵을 구하는 역할은 사실상 여성의
이 굽는 역할은 여성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빵과 관련된 시위에서는 여성들이 항상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여성들이 대포를 끌고 이제 베르사유로 가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위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슬쩍 보는 프랑스사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갈리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불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완전히 복속시키게 되죠.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하여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한 것도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골족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이 로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클로브스 1세가 수도 원에 이 특허장을 발행하는 모습입니다. 로마가 영향력을 이루면서요, 이 갈리아 지방의 게르만족의 일파인 이 프랑크족이 476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 프랑크 왕들은요, 로마로부터 책봉을 받아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곧 멸망하게 되죠.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고트족, 반달족, 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이 게르만족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사실상 이 로마를 점령하는 등 이 큰 군사적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 멸망하고 소멸해 버립니다. 그에 비해서 프랑크족만큼은 이 중세 사회를 지배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프랑크 왕국은요, 이 히스파니아 지방으로 쳐들어온 이슬람 제국을 무찌르고 교황청과 협조하여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예, 히스파니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베리아 반도죠. 이 이베리아 반도를 히스파니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이슬람 제국이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 프랑스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뚜르, 푸아티에 지역으로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이 프랑크 왕국이 패배했다면 아마 이 서유럽은 사실상 이슬람의 이 통치하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제국을 이제 무찌르게 되고요. 이 교황청과 협조하면서 이 안정적인 체제를 이 프랑크 왕국이 유지하게 된 것이죠. 메로비우스 왕조에서 카롤루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제위를 받게 됩니다. 황제 제위를 받게 되죠.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는 내전이 일어나 베르등 조약으로 제국이 나뉘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카롤루스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샤를마니오 제대라고 배웠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찰스 대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요. 영국에서는 찰스,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카롤루스, 그리고 이 프랑스 지역에서는 샤를마뉴, 그리고 이제 독일 지역에서는 칼 대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상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이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서들 중에서 뭐뭐 대제 나오면 대부분 이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 베르등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르등 조약으로 이 서프랑크와 동프랑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서프랑크 왕국이 987년에 프랑스 왕국을 성립하게 되고요. 그 이후 바이킹, 마자르, 이 동로마 제국이 계속 제국의 영역을 침입해 오면서 각 지방은 방위를 위해 주종관계를 맺고 농노제를 실시하게 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바이킹의 아까 이슬람이 쳐들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바이킹, 마자르, 여러 동로마 제국까지 이 이민족의 침입이 끊임이 없었어요.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없었고요. 사실상 각 지방은 각자 알아서 방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방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 주정관계, 형님과 아우, 어떻게 보면 깡패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여파로 만들어진 것이 농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프랑스 왕국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이 중세를 상징하는, 물론 이 에펠탑은 1800년대 후반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긴 하지만요. 이것이 노트르담 대성당이고요. 이것이 개선문이고요. 이것은 빵떼옹이라는 건물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립현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앵발리드입니다. 이 앵발리드는 소위 말하는 나폴레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죠. 사실상 이 궁으로도 이 나폴레옹이 즉위한 후에 통치를 한 이 궁으로도 사용된 공간입니다. 이 원래 앵발리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국군
통합병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상위 용사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복지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엔발리드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일드-프랑스 지방의 지배자 파리 백자 위거 카페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를 이 프랑스 왕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오토 2세 때부터 샤를마니와 같이 이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는 관습을 확립하기도 하죠. 프랑스는요, 이 클로비스 1세가 세례성사를 받고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정통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 이 왕의 즉위식은 항상 랭스 대성당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바로 이 클로비스 1세가 세례 성사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 황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러면 나폴레옹은 어디서 이 즉위식을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고요. 이 랭스에서 이 즉위식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랭스는 이 황제보다 미친 이 왕의 즉위식 공간이기 때문에 황제가 어떻게 이 랭스에서 즉위식을 거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파리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하게 되죠. 이 관습은요,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는 이러한 관습은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서요, 샤를 7세는 100년 전쟁 때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랭스를 되찾기 전까진 왕위에 오를 수 없다고 천명할 정도로 이 중요한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프랑스 혁명이 이제 끝난 이후 이제 복고 왕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시 이 공화국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혁명 이후에 이제 2명의 이 왕이 즉위를 하는데 그 즉위식도 모두 랭스 대성당에서 개최되게 되죠.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재밌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 랭스 대성당에서 이 프랑스 국왕 즉위식이 열릴 때 뭐 연주창이라는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주창을 사실상 갓 임금이 된 즉위식을 거행한 뒤 첫 이제 행사로서 이 연주창 환자들에게 어깨나 머리에 이 왕이 손을 얹고 병이 나아라. 그러면 병이 나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국왕 즉위식이 있을 때 이 연주창 환자들이 대거 이 랭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쳐졌다고 해요. 그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고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런 질병을 이 왕이 친히 이 머리에 손을 얹거나 어깨를 도닥여주면 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예, 전설적인 얘기지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카페 왕조의 통치 아래서 프랑스 왕국은 명분상으로는 존속했지만 프랑스의 각 지방은 지방 영주들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앙주와 이 가스코니를 소유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거예요. 잉글랜드 왕이 이 앙주와 가스코니는 이 프랑스의 이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잉글랜드 왕이 이 프랑스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넓이만 해도 이 프랑스 국왕이 차지하는 일드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었고요. 또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지에 힘을 놓고 보자면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강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카페 왕조는 일드 프랑스 지역 이외에는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상 백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잉글랜드 왕이 앙주와 가스코니의 영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군으로서 프랑스 국왕을 또 섬기게 돼요. 그리고요, 잉글랜드 안에도 프랑스 국왕의 영지들이 많습니다. 지금 주권국가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를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나라 안에도 정말 엄청난 이 나라들로 갈라져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뭐 각 지방 영주들은 뭐 둘째 치고라도요. 이 교회령도 사실상 하나의 소국이었고요. 심지어는 대학도 이 국가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대학 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에 관한 19세기 소설을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시면요. 뭐 대학 법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밖에 없죠. 대학에 무슨 이 재판소가 있고 뭐 구치소가 있고 감옥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했습니다. 뭐 학생이 이 대학문을 벗어나서 이 마을에 내려가서 술을 마시다가 뭐 사고를 쳤다고 하죠. 싸움을 하다가 이 사고를 치면 이제 이 국적을 따지게 되겠죠. 어느 이 경찰서 소속인가, 어느 경찰서가 이 학생을 연행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당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훈방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지만 이 대학에서는 자체 경찰과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읽다가 이 대학에 경찰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학 경찰은 이 대학을 지키는 경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군대도 있었고요. 이 재판소와 또 세금을 걷는, 다시 말하면 대학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이 대학 이외의 구성원들에게 이 세금을 걷는
이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후 카페 왕조는 지방 영주들의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조는 왕 필리프 2세 시절에 카페 왕조가 크게 성장하게 되고요. 그와 잉글랜드의 사자신왕 리처드는 프랑스 영토를 두고 종종 다투었으며 결국 잉글랜드가 조낭 시기에 이르자 아키텐을 제외하고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 영토를 모조리 넘겨주기도 하죠. 이 발루아 왕조로 넘어가자 잉글랜드에서 100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군대는 용병으로 구성되어 더 심한 노력질을 했죠. 흑사병이 출몰해서요. 자크리의 난과 같은 이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프랑스의 불리했던 전세는 역전되고 1453년이 되자 잉글랜드는 깔레만 남겨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크리의 난이 나왔어요. 이 흑사병도 문제였고요. 이 흑사병은 아주 흉측한 괴질이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갖 어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상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흑사병의 이 출몰 원인이라고 해서 이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뭘 알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이게 모르게 되면요, 이 병의 원인 혹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 근본부터 따져보지 않고 모르게 되면 그야말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흑사병으로 사실상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전멸, 거의 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으니까 그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는 전염병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흑사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전염병으로 보기에는 왠지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그리고 이 영국에서는 이 타일러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이 농민 반란이 이 시기부터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고요. 이제 프랑스 왕국의 성장을 보도록 하죠. (1500년에는요)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사실상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프랑스 왕령이 되면서 이 국왕의 권력이 막강해지게 되죠. 외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두고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무렵에는 합스부르크에게 계속 패배했고요. 이 종교개혁으로 왕실에 위기가 닥치기도 하죠. 16세기 중반에는요, 위구노가 등장하게 됩니다.
위구노는 전체 인구의 약 5%로 아주 적었으나 왕실에 대항하는 대귀족들이 주로 신봉한 종교가 이 개신교인 위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루아 왕조, 위구노 측의 이 부르본 가문, 그리고 가톨릭 측의 기즈 가문은 수십 년간의 위구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위구노 전쟁의 결과로 발루아 왕조가 부르본 왕조로 교체되고요. 이 낭뜨 칙령이 발표돼서 내전이 종결되는데요. 이 낭트 칙령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개인의 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전 종교로 당연히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 프랑스는요, 외교에 다시 집중하게 되고요. 리슐리에와 같은 관료의 주도 아래 이 실용 외교 정책이 도입되게 되죠. 프랑스는 이 가톨릭 국가면서도 30년 전쟁에서는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교도들과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색다른 느낌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종교가 이제 부차적인 것이 되고, 이제 국가들은 국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이 자신의 막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이제 국익이라는 개념이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과도 이 동맹을 맺기도 하죠. 이 프랑스는요,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낭트 칙령이 폐지된 1685년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대에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기노들의 이 이탈로 재정에 큰 손실을 입게 되죠. 이후 루이 15세 시대에도 이 재정 확대는 잘 되지 않았고 7년 전쟁 등 큰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보도록 하죠. 1789년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왕실은 부르주아지의 도움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프랑스 왕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했던 것이죠.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요약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프랑스 왕실은 이 부르주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3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제3신분이란 말은 평민이죠. 이 제1신분, 제2신분, 제2신분은 성직자 계급 신분, 그리고 제2신분은 귀족 신분입니다. 그런데요,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면세의 특권 때문에 사실상 이 제3신분만 이 재정 위기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동아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산부회는 신분제의회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제1신분 성직자 신분과 제2신분 귀족 신분, 귀족 그리고 제3신분 평민이 모이는 것이죠. 이 국왕의 이 과세안을 두고 이제 토론을 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삼부회라는 것은 이 각 신분마다 이 따로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제이신 분들은 제이신 분들끼리, 제이신 분은 제이신 분들끼리 각각 따로 모여서 국왕의 과세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어차피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면세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과세안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지 않아요. 어차피 오르던 내리던 세금을 낸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차피 평민들이 낼 거 좀 딱하긴 하지만 우리가 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좀 더 분발해 주기 바란다.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3신분은 100% 반대입니다. 자, 이 3부에는요, 각 신분별로 투표를 해서 이 투표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각 신분별 대표자 3명이 모여서 최종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2대1이 돼서 국왕의 과세안이 통과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시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시기에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대다수였던 제3신분이 다른 두 신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정이 가결되자 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이 득세하기 전까지 자유사상의 파급을 우려한 주변 국가와 전쟁을 일어나기도 하죠. 1799년 나폴레옹 제1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전부 승리했으나 이 영국에겐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죠.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게 되고요.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프랑스는 왕정복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랑스는 빈 회의에서 혹은 비엔나 회의라고 적어놓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빈 회의와 비엔나 회의는 같은 말이에요. 이 빈 회의에서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상은요, 7월 혁명, 2월 혁명 등으로 계속 나타났고 몇 차례의 체제 변화 끝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이 나폴레옹 3세는요, 이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본토에서는 각종 실수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는 우리가 보통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은 보불 전쟁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이센에게 패배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고요. 파리가 포위되어서 파리 시민들이 동물원에 동물과 쥐나 개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처절한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파리 동물원에 동물들이 사실상 이 프로이센군들 그리고 이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물자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동물원의 동물들을 잡아야 하는 그리고
쥐,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몽땅 잡아먹어도 이 배가 고픈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전쟁 패배의 결과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요. 이 프랑스는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내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1870년 제3공화국이 성립하게 되죠. 이 프랑스는 벨 에포크,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좋은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했고요.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이 국가의 번영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죠. 주로 자본과 지주 등만 이런 혜택을 누렸고 이 노동자들과 식민지 국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해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던 시대도 바로 이 시대였죠.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 동북부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의 이 전투 지역은 바로 프랑스 동북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리를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을 마른 전투로 이 진격을 멈추게 했지만 참호전으로 인해서 20대 남성 인구의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과 실종당하게 되죠. 없어진 세대. 1880년대에 태어난, 1890년대겠구나. 1890년대에 태어난 이 젊은이들을 소위 말하는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참호전이라는 것은 도랑을 깊게 파고 사실상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참호를 깊게 파고 이 땅 속에서 이제 적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쏘는 엄폐한 상태에서 총을 쏘는 그런 전투 양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잠수함에 탱크에 폭격기에 사실상 현대전의 이 초기 모습 대부분이 나타나던 시기입니다. 사실상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하루에 6만 명이 전사하는 이 참호전이라는 게 그렇죠. 그야말로 이 참호를 이 사거리 내에 교전국끼리 이제 참호를 파고요. 서로 총을 쏘고 포격을 해서 하는 그런 전쟁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꿎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 참호로 끌려가서 죽고 또 새로 끌려가서 또 죽고 이런 식의 이 전쟁 양상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다가 이 시기에는 화학전도 등장하게 돼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개발한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당시 이 젊은이들 20대 남성들의 경우 거의 50%가 전사를 하고요. 거의 30-40%가 이 불구자가 됩니다. 상해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남자들은 10%가 될까요? 상위 10%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 정상적인 남자가 한 100에 10명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격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상으로 불구가 된 남성, 죄송합니다. 이 불구라는 표현은 원래는 쓰면 안 되는 용인데요.
예, 제가 옛버릇을 아직 못 버려서 불굴한 표현을 썼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상위공사가 된 남성들이 많아서 이 노동력 부족이 극심하게 됐고요. 사회적으로도 한 세대가 거의 없어지는 일을 겪게 되죠.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는 단일민족 국가일까요? 다민족 국가일까요?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요. 프랑스 국기와 국가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면 강의였으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놔두고 수업을 해도 안 되겠죠? 이런 문화로 하면 안 되겠죠?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대면 수업이겠군요. 학교에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예, 계속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구석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벽면 수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 가슴이 설레지네요. 여러분들은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그러네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교실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